낭만서점 특별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이 단짝 허나몽입니다. 네, 오늘 낭만서점 특별편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는데요. 그렇죠. 이 자리에는 저와 허나몽 평론가님 뿐만 아니라 두 분이 더 와 계십니다. 아, 맞습니다. 먼저 구한의 MD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교보문고 소설 담당 MD 구한혜입니다. 네, 구한의 MD님 반갑습니다. 와. 예, 또 한 분 더 나와 계시죠? 예, 박혜진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박혜진 평론가님은 2주마다 또 한 번씩 고전편으로 찾아뵙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저 박혜진 평론가님하고 방송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예전에 그 공개 방송 할 때 잠깐 겹쳤죠. 간단하게 인사만 했었고 책 방송은 처음이에요. 맞아요. 이 자체 박수가 너무 심한데요. 그렇죠. 오늘은 와 이걸로 어떻게든 다 하려고. 또 오늘 특별편으로 나오셨는데 연락받고 처음에 어떠셨습니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한동안 이렇게 잠잠했는데 이렇게 특별편이라고 한 데 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이 지금 녹음일이 목요일인데 당연히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있겠지. 다음 주 목요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화요일 날 전화해서 이번 주 목요일이라고 하셔서 그렇구나. 또 순발력 있고 재치 있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박혜진 평론가님은 워낙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늘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섭외를 하시는데 따라가기가 힘들지만 급할 때만 최선을 급할 때 다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능력이죠. 그렇죠.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맞아요. 저희 PD님이 일정을 운영하시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구한 MD님은 언제 연락 받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연락을 했죠. 기획자 오늘의 PD님한테 언제 올라가야 되니까 언제까지 빨리 자리 만들어 달라고. 실질적인 권력자는 그럼 구한 MD님이시군요. 이분 때문이군요. 저희가 그 9월 말에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조금만 더 뒤로 밀리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달력을 보고 빨리 급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PD님과 날짜를 급조했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편, 번외편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오히려 정규가 특별이고 번외 같아요. 오히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죠. 네, 오늘은 829주 판매왕을 차지한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 기네요. 그래서 길게 팔린 책들을 하게 된 거군요. 이 기획 배경에 대해 구한 MD님이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재미를 위해 퀴즈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반이 뭔지 아시나요? 팝 음반으로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굉장히 근접하셨는데 마이클 잭슨까지 맞았군요. 그러니까 3주 전까지는 그게 정답이었는데요. 저도 8월 달에 기사를 봤는데 그 어떤 다른 음반이 밀어내고 1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까지 아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3주 전까지의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모릅니다. 저도 8월 중순에 본 기사였는데 그 이글스의 그레이티스트 히트 앨범이 마이클 잭슨을 누르고 누적 판매 기준 1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글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퀴즈를 내신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앨범이 1976년에 나왔더라고요. 76년에 나왔는데 조금씩 쌓여가지고 지금 1위로 올라가려면 40년 동안 대체 얼마나 꾸준히 팔렸길래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책은 어떤가 하는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팔린 책, 스테디셀러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확인해보니까 재미있고 한번 나눠보고 싶은 기획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스테디셀러를 좀 집중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소설 분야로 또 한정 지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글스 같은 경우는 1976년부터 이제 집계가 돼서 누적이 됐지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경우는 인터넷 집계가 시작된 2002년 10월 1일. 그래도 2002년 10월 1일이면 벌써 16년 전이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좀 오래된 기간이고 또 거기서 생기는 자료들이 또 기록적인 가치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2002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2일까지 이제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매주 한 권 이상 판매된 도서로 집계를 내린 거죠. 네.
여러분께 순위를 이따가 하나하나 발표를 할 텐데요. 그럼 10위부터 발표하나요? 그렇죠. 1위부터 발표하나요? 당연히 10위부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1위부터 발표하면 네. 긴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영화 쪽에서도 늘 네. 대상은 나중에 발표하지 않나요? 아니요. 영화 쪽은 1위부터 발표합니다. 그럼 박스 오피스 1위. 네. 반대군요. 네. 이 스테디셀러를 저희가 이야기해 볼 텐데 우선 궁금한 건 네. 과연 얼마나 많은 베스트셀러가 스테디셀러로 남을까? 예, 전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지네요. 베스트셀러 생명력이 좀 짧은 편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길게 유지가 되나요? 일단 베스트셀러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논픽션, 사회 인문학 서적보다는 소설 베스트셀러가 훨씬 오래 팔리죠. 왜냐하면 이제 논픽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언어 자체가 좀 논리적이고 지금 현상에 아주 가까운 이야기들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현상을 보는 다른 시각이 생기면 이제 낡은 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명력이 좀 짧을 수밖에 없고, 문학은 이제 그때그때의 영향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책을 기획하거나 뭔가 많이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논픽션보다는 픽션이 좀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편집자들 좀 할 거예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스테디셀러로 가게 하는 건 정말 큰 임무인데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를 오래 팔리는 책으로 만들 것이냐. 이제 이때는 시리즈로 책을 다시 내기도 하고, 단행본보다는 시리즈가 훨씬 더 오랫동안 팔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책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네. 이따가 저희가 순위를 공개하겠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아무래도 그 전집 형태로 기획되어 있는 책이 순위권에 많이 올라 있어요. 제가 본 자료에도 그런데요.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럼 구한의 MD님께서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도 박혜진 평론가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 공감을 한 부분이었는데요. 우선 좀 깨알 홍보 같은 걸 잠깐 하면 저희 서점에 그 베스트셀러 페이지가 있어요. 누구나 많이 아실 거고 많이 관심 가지는 페이지인데요. 사실 거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스테디셀러라는 코너도 있거든요. 그게 생긴 지 한 4년,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한번 다시 눈여겨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눈에 띄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리프레시가 됐었고요. 거기서 그 주별로 집계를 하는데 그 토탈 종합으로 30위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팔리는 스테디셀러 탑 30인데 그중에 소설과 시, 에세이를 합치면 문학이 11종이고 그다음에 인문이 9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경제경영, 자기계발 이런 책은 2종 미만으로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경제나 이런 거는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력이 조금 짧다고 볼 수 있는데, 평론가님 말씀처럼 문학은 그 굉장히 오래가는 생명력의 콘텐츠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오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한 가지 요인도 좀 추측해 보는 게 이게 제도권 교육과 좀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줄 때 보통 이 순위권에 속해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독후감 숙제를 내주거든요. 물론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도 있지만 그 과제가 딱 주어지는 시기에 도서관에 그 책들이 다 대여 상태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책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실용적인 어떤 목적으로 장식용으로 또 고전 책들이 굉장히 좀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에 가장 잘 보이는데 이렇게 고전 책을 놔두거든요. 근데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책도 고전. 제가 허나웅 평론가님 집에 간 얘기를 방송에서 해드렸죠. 진짜 장식처럼 꽂혀 있더라고요. 그건 지금 사실 이거 굉장히 웃자고 한 얘기인데 누구는 MD님께서 인스타에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건 사실이네. 제가 확인받아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굉장히 주요한 요인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
박혜진 평론가님도 지금 출판사에서 이제 편집자로 일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표지나 이 디자인에 따라서 책 판매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느낌 많이 받지 않으세요? 뭐 리뉴얼을 해서 내놓았을 때 많이 다른 반응이 있을 것 그 같아요. 리뉴얼을 하는 것 자체가 네. 다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뉴얼을 하는 거죠. 근데 리뉴얼을 하는 책들은 대체로 이제 고전 작품들이 많고 재구매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스테디셀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죠.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번역을 다시 한다거나 해서 낡은 언어가 되지 않도록 이제 만드는 작업도 있지만 그 시대마다의 어떤 이미지들, 유행하는 이미지,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로 계속해서 이제 다시 내고 해서 이 책을 낡은 책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사실 네. 많은 노력을 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믿음사에서 외국 시즌 지금 리뉴얼해서 계속 출간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 시리즈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 판본이 있는데 네. 그건 사실 나온 지 많이 오래돼서 꽂아놓으면 안 네. 예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이 형형색색 꽂아놓으면 굉장히 제 책장이 좀 예쁘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예, 제 서작 보시고 또 따라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그 전집팀에 처음에 입사를 해서 전집팀에 들어갔었거든요. 전집팀이 아니구나. 전집을 만들었던 선배가 팀장으로 있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 책 전시를 해놓은 사진을 봤어요. 근데 색깔별로 쫙 꽂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뭐 책을 어떤 인테리어 용품이거나 혹은 장식재로 사용하지 않는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전집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방식으로 이제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리뉴얼을 하는 그 시점을 네.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나요? 뭐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건 작가에게 굉장히 특별한 연도거나 예를 들어 뭐 탄생 몇 주기라든지 뭐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다시 조명받는 어떤 뭐 영화가 개봉한다거나 뭐 드라마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럴 때도 되게 좋은 기회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작년에 노르웨이 숲도 네. 그 일본에서 출간된 지 30년 맞아서 리뉴얼판이 다시 나왔었죠. 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이제 베스트셀러 찍고 스테디셀러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죠. 그렇죠. 그 하나 생각나는 게 그 제가 미야베 미유키 작가를 인터뷰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그 작업실에 자신이 냈던 책과 또 해외에서 냈던 책들을 다 꽂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떻게 꽂아놨는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떤 건 맨 구석에 꽂아 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쁜 게 눈에 잘 띄도록 했다고 했던 기억도 나네요. 네. 짧게 짚고 넘어가면 오늘 책들은 그 개정이 된 책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 책에는 동일한 바코드가 부여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코드가 변경 없이 뭐 10몇 년 전, 20몇 년 전에 출간된 그 정보 그대로 계속 판매가 이어졌던 책들을 그 집계를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순위 궁금하시죠? 이제 발표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10위와 9위 동시에 발표하겠습니다. 10위는 동물농장, 9위는 1984. 네, 둘 다 조지 오웰의 작품이고요. 동물농장은 720주, 1984는 722주. 한 작가의 작품이 하나 오르기도 힘든데 조지 오웰은 두 작품이나 올랐죠. 네. 혹시 박혜진 평론가님은 조지 오웰이 이 순위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세계문학 전집 판매 지수를 매일 보잖아요. 네.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뭐 알 수 있죠. 많이 판매되는 책이다. 그런데 그 뭐 1984도 그렇고 동물농장도 그렇고 좀 사람들이 인생에서 필요로 할 때 막 책을 많이 보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특정한 목적이 있는 때에 찾게 되는 책인 것 같고 저 역시도 논술 준비하거나 할 때 교과서처럼 봤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읽고 있어야 약간 도입을 시작할 수 논술의 도입 1문단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접하게 됐던 책이죠. 네. 논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1984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몇 년 사이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었었던 책이죠. 이게 트럼프 정권 하에서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책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작년에 미국을 갔었는데 이렇게 서점을 가보면 정말 1984 표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좀 모던해지기는 하지만 그
이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사회 안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할 때 좀 경유하지 않을 수 없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이 1984와 동물농장은 우리나라에 비교적 일찍 소개된 책이기도 합니다. 네. 꾸준하게 권장 도서로 언급이 되어 왔는데요. 저는 이 맥락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조지 오웰은 원래 사회주의 작가잖아요. 그리고 1984나 동물농장이나 사회주의권의 어떤 문제를 삼았다기보다는 이제 집단주의,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대한 문제를 또 고발한 책이기도 하고요. 근데 조지 오웰이 한국에 처음 소개될 때는 방공 작가. 그래서 굉장히 이 조지 오웰의 이 작품이 봐라 이거야말로 우리가 공산주의를 타도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공산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식으로 선전돼 온 작품이기도 해요. 우리나라판 동물농장도 쓰여진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방공도서로 해서 이번에 북한이 무대이고 그 북한의 왕조 비사를 바탕으로 굉장히 약간 풍자적으로 썼는데 제목이 동물 대소동이었다. 아 그렇군요. 동물 대소동. 네, 또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흥미롭네요. 이어서 8위 발표하겠습니다. 8위는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729주 동안 스터디셀러에 올랐습니다. 네,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이죠. 네. 근데 고도를 기다리면은 그 주변에서 읽는 사람은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모두가 읽었을 것 같은 작품이고 사실 저는 이거는 책보다는 연극으로 먼저 봤고 계속해서 연극이 만들어지고 연극 안에서 거의 고전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문학 안에서만 중요한 책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 책이니까 또 그걸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문학 독자뿐만이 아니라 연극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베케트 효과라는 것도 예술 안에서는 또 너무 중요한 코드여서 여러 가지 그런 학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읽히는 책이 아닐까. 학구적인. 실제로 그 영화 쪽에서요. 장편에서는 고도를 기다리며를 가지고 하기는 되게 힘든데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비 또 많이 들 수 없고 관객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단편을 국내 단편들을 보게 되면 고도를 기다리며 영감을 받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작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박혜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소설이 자장안이 아니라 그냥 예술계 쪽에서 그 효과들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는 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이제 연극으로 소개가 또 됐잖아요. 그때 이 고도가 좀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원래 이 고도가 영어의 이제 그러니까 God와 프랑스어의 Dieu라는 신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합쳐서 만들었다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한국의 이 고도라는 말이 뭔가 그 높이를 뜻하는 그 있잖아요. 저 숭고한 것. 그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를 열망하던 시대에 이 연극이 또 유독 많이 상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연극으로도 한국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그 1984나 동물농장과는 또 정반대의 의미에서 계속해서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84나 동물농장은 비판하는 바가 비교적 명확하고 여기서 얻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한 반면에 고도를 기다리면은 어떤 존재, 비존재, 무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빈 공간이 너무 큰 작품이어서 그 계속해서 연극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이걸 그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적인 읽기를 하게 되는 작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조지 오웰의 책과는 다르게 좀 더 읽어보고 싶고 나대로 해석을 해보고 싶고 이런 분들의 독서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해럴드 슈와이저라는 이 영문학 교수의 철학 에세이를 좀 읽은 적이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라는 책입니다. 멋진 말이네요. 예. 근데 여기에 사무엘 베케트의 이 작품이 언급이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구절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내가 보기에 고도를 기다리며가 보여주는 신선함은 우리가 기다림을 어떻게 통과해가는지가 아니라 기다림 안에서 어떻게 머무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기다림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 집대성된 책이 바로 이 작품이다. 굉장히 고평하고 있습니다. 거의 평론가들이 다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이 좀 더 색다르게, 조금 더 신선하게, 조금 더 동시대적이게 해석할까, 그리고 해석하고 싶다, 이런 욕구를 되게 불러일으키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허남은 평론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대 영화를 보다 보면은 뭔가 수수께끼는 던져주는데 마지막에 시원하게 결론이 안 나거나 계속 누군가를 언급하는데 그 인물이 끝까지 등장하지 않는 영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낭만 서점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인가요? 네. 거기서도 그 키리시마가 그런 존재인데요. 그런 뭐 영화나 예술 곳곳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재밌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게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예술적으로 칭송을 받지만 또 다른 편으로 가면은 좀 버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관객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 분수 그 기준을 제시해준 작품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드네요. 네. 저는 사무엘 베케트의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면 영화가 한편 떠오릅니다. 아, 어떤 영화죠? 타르코프스키의 네. 일련의 작품들. 네, 감독의 이름만 들어도 갑자기 졸리네요. 졸음이 올려오네요. 허남 평론가님이 또 네. 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네. 뭐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안드레이 좋을 것 같아요. 타르코프스키 하면 뭐 솔라리스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고 희생도 있고요. 네, 희생도 있고 또 거울도 있고 굉장히 많고 특히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가 한국의 시네필들에게는 좀 상징적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이런 얘기 했잖아요. 타르코프스키 얘기할 때 제가 벌써부터 졸음이 몰려오네요. 라고 했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요. 타르코프스키 작품 하나만 가지고도 10만 관객이 가능한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20년도 안 돼가지고 무너졌다는 거는 그런 좀 이 한국에서 이 뭐 문학 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화 쪽에서는 그런 시네필의 문화가 좀 죽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그 타르코프스키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졸음과 등가되는 그런 좀 감독으로 소개가 되고 있긴 한데 네. 그거 자체가 좀 이 타르코프스키가 영화를 어떻게 또 만들고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또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그런 점에서 실은 졸음이 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특별히 어떤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주인공이 오지 않는 고도를 계속 기다리는. 그러니까 무대가 지루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루함을 이제 관객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실은 타르코프스키도 촛불 하나 켜러 가는데 뭐 5분씩 롱테이크로 보여주잖아요. 5분이요?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의 어떤 미학이라고 하는 걸 베케트나 타르코프스키나 계속 집중했던 그런 그쵸. 예술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선점 효과가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을 베케트가 썼고 그 베케트가 쓴 의도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 받아들여졌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런 장르의 작품을 쓰면 다 베케트 아래로 그 그렇죠. 베케트 영향권을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분야를 장악한 작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읽기가 어렵고 지루하기도 하지만 다들 어떤 정도의 권위에는 복종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노벨 문학상이라는 아우라도 여기에는 아른아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7위 발표하겠습니다. 네. 괴테의 파우스트 1권입니다. 739주. 아, 기네요. 근데 이게 재밌네요. 파우스트가 아니라 파우스트 1권. 이거는 왜 스테디에 포함이 안 되는 걸까요? 파우스트를 클래식 편에서 해야겠어요. 이게 시작한 사람은 많은데 끝낸 사람은 적은 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언젠가 그 공공도서관에 가보면은 꼭 1권만 없고 2권부터는 다 있는 책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생각나네요. 그게 파우스트 1권이 어쩌다가 딱 한 권 있으면 굉장히 헐어있고 2편은 새 것처럼 수학의 정석도 아니고 풍성해 보이고. 네. 근데 저는 좀 의아한 생각도 드는 게 사실
괴테의 작품이 워낙 여러 권이 있고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친숙한 작품은 파우스트보다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파우스트라는 그러게요. 이 대작이 이 스테디셀러에 올라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좀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럼 그 이유는 배경은 뭘까요? 뭔가 이렇게 괴테라는 이 대문호의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할 때 우리는 가볍게 읽지만 좀 더 뭔가 큰 작품을 생각하게 될 때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생각해서 구입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 파우스트 같은 경우에는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아우라가 상대적으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보다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으로 괴테가 말년에 쓴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다 모든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간 작품이어서 되게 의미가 있고 베르테르의 슬픔은 사실 그 당대의 어떤 그 증후군, 뭐 신드롬을 유발할 정도로 아주 당대에 유행이 됐었던 작품이고 사실 연애 소설 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젊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주 크게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남성 작가들이 쓴 소설보다는 여성 작가들이 쓴 소설 그리고 여성 주인공인 것들이 전집 안에서는 더 많이 판매가 되죠. 네. 좀 그런 차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파우스트를 아주 예전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생각나는 구절은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네. 제가 항상 노력하지만 방황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저는 문학 작품을 읽고 나서 줄거리를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못 돼요. 예, 보통은 그 시를 읽는 것처럼 사실 소설을 읽을 때 어떤 한 문장만 건져도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네. 제가 파우스트 하면 늘 이 문장을 언급하곤 합니다. 저한테 위안이 되는 그런 구절이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파우스트를 딱 손에 쥐었을 때 끝까지 완독하게 하는 어떤 방법? 물론 이제 아까 박혜진 평론가님께서 이 낭만서점 고전편의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 다른 그 영화를 먼저 보고 보는 게 저는 좀 버티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알렉산더 소코로프 감독 같은 경우도 이 소수의 시네필들에게는 굉장히 추앙받는 그런 작가이긴 한데 이게 또 영화를 대중들에게 또 보여진다고 했을 땐 또 거기서 생기는 갭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이 파우스트라는 1권을 읽고 그 뒤로 못 가는 어떤 그런 또 작동 기제하고 좀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영화라는 게 그 소설과 영화의 관계가 저는 그 뭐 원작 소설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건 좀 상업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어떤 모티브 관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는 소설을 잘 구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적으로 뭐 잘 만든 거죠. 그래서 둘 사이의 영향관계보다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은 소설로도 자연히 연결이 되는데 이제 소설을 읽는 것 자체가 좀 힘들거나 접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어떤 지식을 좀 알고 있을 때 조금 그 읽기 자체가 수월해지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게 뭐 잘 너무 모르겠고 막막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 어쨌든 잘 도달했을 때 이게 뭐 어떤 게 있다라는 걸 조금 알면은 가는 길이 조금 짧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길도 처음 가보는 길은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2번, 3번 가면은 같은 길인데 좀 빨리 도착했다라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뭐 힘들죠. 파우스트 이권을 다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원래 읽기가 힘듭니다. 힘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소설이 아니라 희곡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한테는 좀 난관이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서술이 아니니까. 방금 파리의 어떤 고도를 기다리며도 약간 다 읽기 버거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우스트는 조금 더 그 정도가 높은 책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텍스트를 그대로 읽는 것보다 그 줄거리 등을 대해서 요약해놓은 글을 읽는 게 더 재밌고 박진감이 있더라고요. 악마가 다가와서 게임을 하고 뭐 이렇게 온갖 방탕을 하다가 그 설정만 보면은 되게 매력이 크고 재밌어 보이기 때문에 딱 읽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이제 막 진도가 나가거나 하지 않으니까 이건까지 연결이 잘 안 되나 봐요. 네. 데즈카 오사무가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굉장히 준비도 하고 시도도 많이 했는데 결국 성공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었으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6위 발표하겠습니다. 네, 6위는요.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 무려 748주 동안 스터디셀러에 올라왔습니다. 좀 전에 이제 박혜진 평론가님께서 이 소설 원작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영화로 옮겼을 때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이 눈먼 자들의 도시가요. 제가 2008년에 칸 영화제 처음 갔었거든요. 그때 개막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개막작으로 하면서 보는데요.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굉장히 많은 그 기자와 평론가들이 야유를 하면서 밖으로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실패했던 작품이에요. 이 감독이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맞아요. 네, 브라질의 이제 감독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신기했던 경험으로 남아있거든요. 네. 저도 궁금했던 게 보통 영화에 대해서 관객들이 막 평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건 많이 봤는데, 네네. 이 영화는 평론가 분들 사이에서도 네. 막 추앙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막 낮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허낭 평론가님은 어떻게 저도 낮게 계십니까? 보는 편이고 저도 야유할 때 재밌어서 같이 야유했지만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영화가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냥 회색빛의 흐릿한 모습으로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별로 이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설정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물론 주인공에게는 보이지만, 맞아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설정이 되게 SF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고전 중에서, 그리고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 중에서는, 뭐랄까 굉장히 스펙타클한 작품에 속하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흥미로운 것이, 이 눈먼 자들의 도시와 이어지는 작품이 눈뜬 자들의 도시잖아요. 아, 네. 그건 왜 순위권에 또 없을까? 역시 파우스트 1과 비슷한 그런 결을 갖고 있나 싶기도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파우스트보다는 그래도 눈먼 자들의 도시가 읽기에는 좀 편한 작품 아닌가요? 그리고 극적인 재미도 훨씬 뛰어난 작품이죠. 네. 그리고 아까 파우스트는 이 목록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1831년에 나왔으니까 네. 지금 현대적 감성으로 보기는 좀 당연히 어려울 수가 있는 책이었던 거죠. 그것에 비하면 눈먼 자들의 도시는 이 안에서도 가장 최신작에 또 꼽히기 때문에 그 편수로 보면 또 팔린 권수로 보면 또 굉장히 좀 단기간에 팔린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게다가 노벨문학상을 20세기 중반에 받은 것도 아니고 후반에 받았잖아요. 98년인가 받은 걸로 98년 아니면 9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좀 현대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었던 거죠. 이 주제 사람하고도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잖아요. 역시 이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 작품 선정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겠죠.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으로 좀 나타나는 건가요? 편수로 봤을 때. 그게 약간 복불복인 경향이 있지 않을까. 네, 너무 해요. 복불복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모옌 같은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인데 뭐 작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대표작이 그나마 많이 나가는데 네. 뭐 스테디셀러가 된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근데 비교적 뭐 가즈오이시구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판매되는 편이었죠. 물론 역시 대표작 중심으로. 근데 많이 판매가 되는 책들은 오랫동안 팔렸던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스테디셀러였는데 노벨문학상이 그냥 거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많이 나가는 인기가 있는 스테디셀러가 되는 거고 기존의 스테디셀러 아니었던 것들이 노벨문학상 때문에 다시 뭐 어떤 반열에 오른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가즈오이시구로 같은 경우는 네버랜미고 같은 경우 영화로 나왔을 때 한국에서는 정말 실패라고 했을 정도인데 많이 흥행도 안 됐었고 맞아요. 그때 책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갔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노벨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정말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많이 나가서 나가는 책 중에 한 권이죠.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관관계도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더 흥미로운 거는 올해는 그런 흥미로운 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그렇죠. 네. 노벨문학상 발표를 하지 안 하죠. 예, 맞아요. 원래 저희 그 발표 나면 그날 8시까지는 무조건 근무거든요. 네. 그리고 자, 우리 출판사 책은 없다 그러면 약간은 가벼운 마음이 반반인데 아쉬움 절반 그리고 퇴근할 수 있다. 그렇게 가고 이제 딱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엄청 바빠지는데 올해는 그럴 일이 없죠. 자, 이제 5위 발표하겠습니다. 5위는요. 가하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이 작품은요 752주 동안 스터디셀러로 등극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쯤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면 네. 752주면은요 2004년 3월 22일 주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근데 왜 또 특정하게 2004년 그 시기부터 지금 작품이. 이 집계를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현재 시점까지 매주 끊기지 않고 판매가 시작된 주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국은 물론 그 전부터 계속 팔리던 책이었는데 이 2004년 3월 22일 전주에 불의의 사고 아니면 불의의 일이라든가 시스템 오류라든가 그런 이유로 불행히도 일주일 동안 판매가 안 됐던 그랬던 거죠. 네. 뭔가 한일 관계가 되게 안 좋았나? 그래서 구입을 안 했나? 그러니까 일본 문학 중에 유일하게 스테디셀러에 올라가 있는 작품이 설국이죠. 저 하나 또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이런 과거에 이제 일본 작품 보면 이 언급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금각사라는 작품도 있고 또 인간실격이라는 작품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설국이 특별하게 이렇게 더 사랑을 받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전집에 들어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말씀하신 금각사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일단 세계문학 전집에 안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 그때부터 지금 700 몇십 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6년 정도의 시간 동안 세계문학 전집에 출간된 책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할 테니까. 약간 반복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작품 역시 노벨 문학상의 후광을 입고 있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일본에서 이 노벨 문학상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고 다자이 오사무나 미시마 유키오는 그 상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실격 같은 경우는 계속 소비되어 왔던 측면이 있긴 하지만 설국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우리에게 좀 받아들여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미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별로 역사적 의식 없이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그러니까 일본 문학이라는 어떤 상대적인 거부감을 뒤로하고 꾸준하게 읽힐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실격도 698주 동안 지금 판매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판매 합계만으로 보면 설국보다 더 판매는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국은 또 한국 작가들이 좀 뭐랄까요, 되게 많이 홍보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 문학 안에서 개인이 아주 중요해지고 사회보다 개인이 중요해지면서 어떤 개인의 어떤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방식이 어떠한가 얘기를 했을 때 설국은 아주 대표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국이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최근 몇 년간 가장 인상적인 책 속 첫 문장 모음 게시글을 보면은 설국이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더라고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이 첫 문장이거든요. 이런 게 한 10개, 20개 정도 있는데 이방인도 있고 그런 목록에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유도 많이 되고요. 자, 이제 4위 발표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 755주 동안 연속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세, 대표작 하면 데미안을 첫 손에 꼽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권장도서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권장도서여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고전을 읽을 때 어떤 책을 읽나 보면은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10대에는 어떤 방황들에 대한 길잡이가 필요하잖아요. 데미안이 있고 3, 40대가 예전에 저희 낭만 서점에서도 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위대한 개츠비를 읽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연결이 돼 있고 50대가 되면 조르바를 많이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인생과 아주 또 밀접하게 연결이 다 돼 있고 그래서 데미안은 10대 때도 읽고, 10대를 생각하는 20대 때도 읽을 수 있고, 뭔가 인생과 어쨌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데미안은 지난번 3월이었나요? 2월이었나요? 낭만서점 고전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그때 소개해드렸던 내용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최근 10년 동안 문학 전집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데미안이었다. 이 부분 정도만 다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세계문학 전집을 처음 구매한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렇군요. 왜 이 책을 처음으로 였는데? 이게 독후감 숙제 때문에 진짜로. 숙제로.
예. 이 데미안을 읽고 써오라는 국어 선생님의 아마 숙제가 없었다면 안 샀을 거예요. 네, 근데 학교에서도 이 책은 정말 많이 권장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읽을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잖아요. 그 남녀 성비가 이렇게 순위에 미치는 영향? 고전에도 있을까요? 있는데요. 데미안의 경우에는 성비로는 확인은 안 했고, 네. 연령으로는 확연하게 10대, 20대가 많이 봤던 책이에요. 네. 숙제. 대학 과제. 네. 교양 수업 만약에 여성이 더 높다면 여성들이 숙제를 더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높을 수 있는 거죠. 저도 네. 데미안을 숙제로 내주는 건 그나마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왜 팡세 같은 책을 고등학생들한테 읽고 독후감을 내라 하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문학 분야에서 계속 스테디셀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혹시 영화에서는 꾸준하게 사랑받는 작품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스터디셀러라고 해서 영화 같은 경우는 집계는 안 되지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마다 시네마테크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뭐 고전이라든지 이제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에 대한 어떤 상영 횟수 같은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이런 이름들이 있죠. 일단 오선 웰즈, 네, 시민 케인이라는 작품이 이 영화사에 남긴 영화 기술적으로 남긴 그런 공이 크기 때문에 첫 손에 꼽힌 작품이죠. 그렇죠. 아니면 또 알프레드 히치콕, 그러니까 스릴러라든지 미스터리라든지 공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거의 교과서적인 작품이 됐기 때문에 뭐 그리고 뭐 이탈리아의 뭐 파졸리니라든지 안토니온이라든지 그런 감독들, 그러니까 그런 명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사의 이름을 남긴 감독의 작품을 다루는군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만약에 이제 오선 웰즈의 작품을 뭐 전작을 상영을 한다 이러면 시민 케인이라든지 악의 손길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 거의 매진 일색이에요. 근데 오선 웰즈의 작품 중에서 뭔가 이렇게 좀 뭐 오셀로다. 흑인이 이제 주인공인 오셀로다라고 했을 때 관객 수가 이렇게 급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오선 웰즈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상징적인 작품에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지만 잘 안 알려진 작품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사랑받는 이 영화 작품 했을 때 네. 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재개봉작들이에요. 아, 네. 네. 뭐 이미 재개봉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네. 그 일포스티노 네. 라는 영화도 한국에서 한 번 더 관객들에게 네, 영화관에서 네. 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재개봉에도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재개봉 영화가 가장 잘 되는 게 사랑 영화.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랑 영화들이 굉장히 흥행했는데 지금은 사랑 영화들이 잘 안 만들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랑 영화를 만드는 거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하면서도 거기서 특별함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터널 선샤인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오히려 재개봉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일포스티노 같은 경우는 일포스티노와 이제 네루다라는 작품하고 연관해가지고 지금 가령 이 탐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6편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탑건이 또 재개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재개봉 영화가 왜 이렇게 요즘 두각을 나타내는 건가요? 일단 두 가지 요인을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수입사들이 재개봉 영화를 많이 찾는 이유가요. 그 판권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개봉하고 있거나 아예 영화를 제작한다 했을 때 막 뭐 적게는 몇 억에서 몇십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재개봉 영화는 한 번 판권을 사게 되면 한 10년에서 15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터널 선샤인을 2004년에 2005년에 판권을 샀다? 이러면은 뭐 2015년 아니면 2020년까지 판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나 개봉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마케팅비도 사실 크게 안 들여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영화들이 대개는 보면 극과 극이잖아요. 큰 영화랑 완전 작은 영화. 그러니까 뭐 큰 영화는 액션이라든지 사극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고, 작은 영화들은 너무 개인의 침전한 이야기다 보니까 중간에 장르들이 없어졌어요. 예. 그 장르들을 또 재개봉 영화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보통 작가 사후 몇 년이 되면 저작권이 이제 공공의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출판사들에서 책을 막 내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근데요,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 있어요. 이게 국제적인 작품이니까 판권이 없는데도 그걸 틀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수입사도 있어요. 네. 뭐냐면 판권이 지났거나 자기들 판권이 아닌데 그냥 상영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4위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 목록에는 없지만 이 다른 스테디셀러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 있는지 구한의 MD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이야기의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평론가님이 처음 말씀하신 오스웰스나 이런 파졸니 같은 영화는 너무 고전이라는 느낌이 약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좀 이따 바로 재개봉 영화로 가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다루는 좀 스테디셀러랑 약간 결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꾸준히 사랑받고 다시 소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약간 감탄도 하고 약간 옛날 생각도 하게 되는. 그쵸. 그래서 그런 재개봉 영화 같은 결과 감수성으로 봤을 때 소설 쪽의 스테디셀러를 대표적인 거를 소개를 해보면요. 오늘 목록에는 안 들어갔었고 한 10편 정도 제가 제목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듣는 것만으로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음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영화도 있지만 소설로도 꾸준히 사랑받는 죽은 시인의 사회 있고요. 네. 그리고 최초로 콩쿠르상을 2번 받은 작가 로맨가리, 에미라자르의 자기 앞의 생.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지금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책들이에요. 나이 라임 오렌지 나와 있고요. 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이보영 씨가 한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꾸빼시의 행복여행.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인데요. 전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린 왕자는 한번 넣어봤고요. 갈매기의 꿈. 유일한 한국 소설인데 9살 인생. 네. 일본 소설 중에 창가의 토토. 이렇게 9편 정도 한번 제목을 이야기해봤고 마지막 한 편은 제가 이 순위 1위 도서랑 일치를 해서 좀 이따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공통적으로 좀 학교에 도움이 없는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추천 도서 목록이 아니지만 입소문이 나거나 좋은 책으로 알려져서 찾게 되는 책들. 그리고 말 그대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감성의 책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순위를 정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이 스터디셀러를 만들기도 하고 입소문을 내기 위한 또 하나의 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좀 정기적으로 이런 집계 활동 같은 것들을 하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처음에 이거 집계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 때는 이글스가 어떠니, 마이클 잭슨이 어떠니 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명분을 찾는 것처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요즘 신간도 좀 저조하고 하니까 조금 더 팔아볼 만한 책을 어떻게 좀 이렇게 블러핑을 하고 좀 타이틀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해서 한번 집계를 해본 거였는데 목록이 재밌게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오늘 같은 기획도 하고 1년에 이렇게 12달이 있으면은 그냥 정기적으로 이런 성격의 도서들이 맞는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이벤트나 소개들을 많이 해줘요. 예를 들면 신학기, 여름 휴가, 지금 같은 가을, 혹은 연말 연시 이럴 때 전집이라든가 많이 사랑받는 책들 그런 거는 계속 꾸준히 소개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요즘은 신작 판매가 저조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혹시 시기별로 어떤 작품군이나 종류별로 이렇게 나가는 작품들이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하나요? 그건 약간 고정관념처럼 형성되어 있는 건 있는데요. 여름에는 장르가 나가고 근데 그게 시즌별로 그렇게 크게 성격화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판매를 이끌어가는 신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즌을 타지 않고 편집자님이 언제 이 책을 낼까 하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되죠. 빅 타이틀이 있는 시즌에 책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행 이렇게 인기가 많은 작가가 어떤 책을 냈을 때, 소설을 냈을 때 그때 다 약간 몰려서 다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읽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가을이라고 해서 맞아요. 더 읽고 겨울이라고 해서 밤이 기니까 더 읽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이 오싹오싹 여름 특집 3편 했다가 저희가 오싹오싹해졌죠. 조회수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심지어 요즘에는 여름에도 그렇게 공포 영화 개봉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개념이 이제 많이 깨져가지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름이라서 공포 소설, 미스터리 소설 많이 본다기보다는 관객들이 여름이기 때문에
그 서점이든 출판사든 그런 소개 자리를 만드니까 그걸 보고 거꾸로 고객들이 반응을 하는 그런 흐름도 분명히 있는 뭐 출판사든 편집자든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큐레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차트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판매된 스테디셀러라는 기준으로 큐레이션을 한 거고 세계문학 전집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고전이라는 게 어디 완성돼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출판사가 큐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마다의 전집 시리즈가 다 어떤 특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큐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독자들이 이제 읽어야 할 목록들을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큐레이션 말씀해 주셔가지고 영화도 이제 특히 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 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멀티플렉스에서도 일종의 좀 큐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너무 한 영화에 몰려 있긴 한데 이렇게 좀 문학 쪽에서도 큐레이션에 그 갖는 어떤 좀 영향 이런 것들은 큰가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학 독자들이 뭐랄까 되게 좀 다른 장르들 혹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취향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개성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 안에서 어떤 큐레이션을 할 때는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기준은 어떤 소재를 다루고 예를 들어서 뭐 연애 소설이다 아니면 가족의 이야기이다 가령 뭐 페미니즘 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거칠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섬세한 큐레이션이 나오면 사실 더 다양한 작품들을 다룰 수 있어서 좋죠.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런 큐레이션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팔리는 책을 더 팔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빈익빈 부익부 같은 거잖아요. 근데 뭐 독자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보고 읽지 않았던 사람이 이걸 읽으면서 또 계속해서 약간 성장해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이런 차트들도 어떤 위험 요소는 있지만 또 되게 의미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기발한 제목으로 그런 이벤트를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악을 구매할 때도 보면 좀 테마가 제가 끌리는 게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처음 접해보는 음악들을 막 사거든요. 네. 예. 그렇지.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문학 독자들을 위한 큐레이션 되게 어렵기 때문에 개별 문인들, 그러니까 작가들에게 큐레이션을 맡기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김영하 작가가 읽은 책, 네, 뭐 김현수 작가가 추천하는 책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는 독자들은 그 추천 도서를 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네. 특히 음악이나 뭐 음원이라든가 뭐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추천된 음악을 볼 때는 그냥 뭐 휴대폰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게 됐네 하고 그냥 클릭해서 한번 들어보고 소비하고. 좋으면 계속 듣고 아니면 말고 하거든요. 네, 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정가 10,000원 이상의 책을 구매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벽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주제별로 큐레이션을 하게 된다 하면은 일단 주제별로 주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박혜진 평론가님 말씀하신 영향력 있는 작가라든가 그러니까 서평가라든가 그런 분들의 권위를 빌어서 추천을 하는 편이죠. 그럼 세 분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특정한 주제를 해가지고 큐레이션을 한다면 좀 어떤 책을 추천할지 먼저 허희 평론가님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예, 제가 문학평론가가 아니라 제가 출판사 직원이거나 아니면 서점 직원이라면 판매량에 굉장히 집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실적을 올리고 싶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제목으로 아마 큐레이션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 볼 때 100% 합격한 책.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큐레이션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주제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를테면 요즘에 정말 많은 면접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대학 면접이든 뭐 회사 면접이든 간에 회사라면 이제 금융권, 네, 맞는 뭐 건설, 뭐 이런 식으로 다 분야를 나눠서 여기에 맞는 뭐 소설이라면 특정한 소설을 추천해주고 그래서 기존에 뭐 익숙하게 들어왔던 작품이 아니라 약간 자기의 독특함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제가 큐레이션 할 것 같아요. 방송 듣고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기획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저희 서점에서 바로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하기 전에. 그럼 구한 MD님은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큐레이션 하시겠어요? 그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딱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추천이나 큐레이션을 정말 단 하나라도 성공을 해보고 싶다는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MD들은 그냥 관행적으로 MD 추천이란 딱지를 많이 붙이는데 사실 독자들이 볼 때 그것만큼 이렇게 매력이 없는 그 타이틀이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추천가 하면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동진 평론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동진 평론가가 뭐 이 책 좋다 해서 그 추천을 해주시면은 뭐 잠깐 고객들이 이렇게 몰려 읽어 보시다가 한 몇 주 지나면 다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정도 이렇게 네임드 있으신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도 반응이 오래 가지 않는 현실인데 정말 제 기준으로 어떤 주제를 추천을 했을 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정말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수수께끼 같고요. 추천해보고 싶은 주제는 항상 많은데 지금 요즘에 생각해보고 있었던 거는 내년이 그 2019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1969년 5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69년에는 되게 멋있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1969년 플러스 50 이런 주제로 소설이나 문학을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우드스탁이 있었으니까 69년에 관련한 책이 있잖아요. 네. 그 이한 감독이 영화했던 테이킹 우드스탁 있고 그 커트 버니것의 제오 도살장이 69년에 나왔었고 네. 그리고 어슐러 루긴의 어둠의 왼손도 50년이 됐고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도 69년에 노벨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때 뭐 영화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 관련 주제로 한번 모아서 올 연말 내년 초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무라카미류의 육구라는 소설도 그것도 너무 좋네요. 영화로 만들어서. 제가 그냥 우리가 즉흥적으로 만든 질문인데 마치 준비해온 듯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놀랍네요. 네. 제가 먼저 답변할 걸 그랬어요. 그럼 지금 들어볼까요? 저는 그 고전 보면서 가끔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많이 읽는 작품들은 대표작들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대표작과 그 작가가 좋아했던 가장 애정을 가졌던 작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도 뭐 자기만의 방을 가장 많이 읽고 또 뭐 델러웨이 부인 이런 거 많이 읽지만 사실 작가는 뭐 파도라든지 뭐 등대로라든지 이렇게 본인이 애정을 갖고 있었던 소설이랑 대중들 혹은 그 평론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 사이에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정말로 좋아했던 자기 작품들을 좀 큐레이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허위평론가 하시는 말씀 보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일도 안 팔리겠다. 정말 비상업적이다. 네, 사장님이 바로 호출하실 것 같아요. 올라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주제를 만든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빌어서 그 권위를 실어서 추천을 하면은 그게 먹힐 수가 있어요. 유명한 작가가 예를 들면 해밍웨이가 정말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작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신나해서 세 분이 다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한 큐레이션에 대한 욕구들이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으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자, 이제 3위 발표하겠습니다. 네, 3위는요. 무려 769주 연속 판매가 이루어졌는데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이 책은 순위권에 있는 유일한 여성 작가의 책이죠? 네. 저도 오만과 편견을 뭐 아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뭐 오만과 편견과 관련된 이슈는 늘 있기 때문에 뭐 영화도 계속 만들어지고 뭐 직접적으로 영화가 뭐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브리짓 존스의 일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가서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젊은 여성의 혹은 여성의 결혼과 어떤 연애에 대한 좀 원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당히 지적으로 쓰였고, 뭐 감성적인 동시에 굉장히 지성적인 측면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애 소설 혹은 결혼 소설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는 진짜 그 제인 오스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가. 많은 작가들이 제인 오스틴 다시 쓰기, 제인 오스틴 다시 읽기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칼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리스트를 보면은 작가가 여성 작가로서 유일하다라고도 하셨지만 사실 주인공만 봐도 아마 거의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은 거의 뭐
굉장히 희소하죠. 그래서 뭐 인생에 대해서 여성 독자들이 남성 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느끼거나 뭐 고민을 좀 함께 하고 싶을 때 고전 중에서 읽을 수 있는 책, 그러면 오만과 편견이 대표적이죠. 네. 저도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전집을 계속 그 관리를 하셨으니까 이 오만과 편견 말고도 여성 작가가 쓴 책으로서 좀 독자들에게 꼭 소개해줄 만한 오래 사랑받은 책 그런 게 또 있을까요? 저는 그 관리를 사실은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외문학팀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는 하지 않지만 관여를 네.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면 도리스 레싱 있죠. 네. 그리고 도리스 레싱은 최근에 19호실로 가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서도 중요한 이제 책으로 나와서 독자분들이 진짜 많이 찾았어요. 근데 미음사에서는 이렇게 절판된 책이고 다른 출판사에서 새로 나왔는데 도리스 레싱은 뭐 그 책뿐만 아니라 다섯째 아이라든지 뭐 플리푼 노래하다 라든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 루이제 린저 네, 생애 한가운데 이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듀라스도 빼놓을 수 없죠. 마르그리트 듀라스. 네, 연인이라는 작품은 또 고전편에서 다루셨죠? 네, 그리고 프랑스 아재 사강 소설도 인기가 많아요. 그 최근에는 진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고전 작품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마거릿 에투드. 네, 에투드 책도 좀 영역이 다르지만 그 다른 영역 안에서 좀 독보적인 작가죠. 네. 제가 여쭤보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마자 이렇게 딱딱 나와서. 요즘 이 작가들이 더 주목받고 많이 읽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2위와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위를 발표하고 싶지만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네요. 공동 1위라서 그렇거든요. 아니, 공교롭게도 이 두 작품이 829주 동안 연속 판매가 됐어요. 아, 829주면 도대체 며칠인가요? 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아, 또 하셨어요? 5,803일. 1000일 동안이 3년이면 그 3년을 5와 곱하면 15년이네요. 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작품 두 작품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공동 1위의 한 작품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축하합니다. 아니, 다른 작품들은 박수 안 쳐줘요. 그러게요. 1위만. 네. 그리고 또 한편의 1위입니다. 미하일 엔데가 쓴 모모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두 책은 829주 동안 계속 팔린 책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최소 829주 동안 판매된 책. 최소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렇겠네요. 이 인터넷 주간 집계를 시작한 2002년 10월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판매가 됐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판매가 됐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임팩트 있게 설명하자면 이 두 책은 차트를 꽉 채운 책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 근데 저는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이야 뭐 유명하니까 이 책은 아는데 모모 같은 작품은 저에게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 모모는 이제 그 시간을 훔치는 도둑이 나오고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사람들한테 다시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같은 책이 진짜 오랫동안 계속해서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소설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지? 라고 생각해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인생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뭐 이웃 간의 어려움,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사실 상담하기 위해서 자꾸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근데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경애의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상담류, 인생의 멘토 같은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소설들이 꾸준히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받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모모라는 작품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허위평론가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었다. 아니, 문제는 그때 그 책을 읽지 않았죠. 저는 모모를 어른이 된 다음에 읽었습니다. 그럼 그 책은 일단 갖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전 추천 도서라고 해서 다 읽지도 않았어요. 아니, 선생님 추천만 해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읽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도서관에
강연을 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 모모를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모모를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미야의 렌데가 이 작품을 그러니까 어린이용으로 그러니까 청소년용으로 쓰긴 했지만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해서 착취하는 네. 시스템에 대한 고발로 이 책을 썼다는 네, 그런 사실도 알게 되면서 이게 그렇게 쉽게 읽을 책은 아니구나 네, 싶더라고요. 마치 개구장이 스머프를 그냥 개구장이스럽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또 이게 또 자본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그러니까 시간을 것처럼. 훔치는 도둑이라고 하는 건 네. 우리가 맨날 현대인들 시간 없다 그렇죠.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어떤 근원으로 가는 그 길잡이가 돼주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짐작이 되십니까? 뱀인가요? 뱀이요? 네, 죄송해요. 시간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거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북이가 제일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그 거북이가 이 시간 도둑들한테 도망치게 할 때 가장 빠른 길을 또 안내해주는 그런 길잡이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취향도 잘 모르겠고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책 그렇군요. 네, 한 권이죠. 이런 걸로 큐레이션 해볼까요? 네. 좋겠네요. 선물하기 좋은 책? 이런 거 얘기했었어야 됐는데. 아까 그 스테디셀러 도서 9쪽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거기에 모모를 더해서 10종이 만들어졌고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집계 또 작품들마다 각각의 좀 관련해가지고 에피소드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모모가 판매가 많이 뛸 수 있었던 주요한 계기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그 스크린셀러가 아니라 드라마셀러라고 하죠. 드라마에 소개된 책인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내 이름은 김삼순? 네. 지금 찾아보니까 2006년에 그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다고 하는데 엄청 인기 많았던 드라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소개가 되면서 그때 또 탄력을 어느 정도 받았던 면도 있었어요. 호밀밭의 파수꾼 얘기도 좀 나눠봐야겠죠? 근데 영화가 됐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영화계 쪽에서요. 영화를 만들고 싶지만 영화가 안 되는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유명한 작품이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 네. 뭐 알프레드 베스터드 뭐 타이거 같은 작품도 만들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못 만드는 그런 사례인데 호밀밭의 파수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J.D. 셀린저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또 셀린저도 또 굉장히 이 은둔의 작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괴팍하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호밀밭의 바나나 라고 해가지고요. 저는 처음에 그냥 호밀밭의 파수꾼과 비슷한 어떤 영화인지 알았더니 제목이 좀 그렇잖아요. 네. 호밀밭이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아류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게 니콜라스 홀트가 J.D. 셀린저 연기를 하면서 J.D. 셀린저가 어떻게 작가가 됐고 또 호밀밭의 파수꾼을 만들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다룬 영화가 곧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호밀밭의 파수꾼은 세계문학 전집에서 유일하게 표지에 이미지가 없는 책이거든요. 그거를 작가가 불허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영화의 또 이미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다른 어떤 이야기와 이미지로 망가지는 거를 원하지 않는 맞아요. 거죠. 네, 그렇게 못 만들었던 거고요. 네. 네. 829주 판매량을 차지한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낭만서점 특집편 꾸려봤는데요. 어떠셨는지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방송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네요. 이 10권 중에 읽은 책이 별로 없고 제목은 알지만 내용은 모르고 해서 오늘 방송한 것을 계기로 한번 이 작품들을 좀 찾아서 다시 읽어보는 것. 아마 근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또 오늘 방송에 갖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유기적으로 그걸 받아서 클래식편에서 이거 방송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이템을 가져가시는군요. 그 방송 이제 준비할 때 목록을 고르는 게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많이 인지도도 있으면서 이야기할 것들이 아직 많은 해석될 것들이 많은 작품들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차트를 좀 참고해서 이제 다음 작품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논의하던 중에 좀 얘기 꺼내고 싶었던 거였는데 여기 목록에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98년 이맘때쯤에 그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시작됐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꺼내보고 싶었는데 마침 아까 타르코프스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처음 본 게 그 비슷한 시기 98년에 EBS 세 개의 명화가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명화랑 민음사 전집이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해서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많은 추억을 가지게 한 뭐 프로이자 책이기도 하고 이 특집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방송으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이런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요. 또 특별편, 그리고 이 낭만서점편, 낭만서점 고전편도 많이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